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냉전 시기부터 소련과 대치한 영미 서방의 가장 오래된 꿈과 기대가 소련 내에서의 반란과 내전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서방과 소련이 격돌하는 첩보 공작 소설을 많이 써낸 작가 톰 클랜시,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 게임으로도 나온 그 레인보우 식스라는 작품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 작품 중에 붉은 폭풍, 원제는 레드스톰 라이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서 나토를 향해 전면 침공과 핵전쟁을 감행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책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 책은 다시 유명해졌는데, 결말부에서 이제 소련군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 기존 정권을 축출한 후 서방과의 휴전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을 끝맺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책들이 거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내에서의 반란으로 끝날 거라는 예측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이 그 반란의 주동자가 아닐까 많이들 주목받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프리고진의 모스크바 진격이 알려지자 소설이 실화가 되었다며 놀라는 분들 꽤 많았었어요. 이거 처음 아셨나? 또한 연합군과 소련군의 미래 핵전쟁을 다룬 유명한 게임 레드 얼럿 2도 소련군 스토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중간에 소련군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고, 마지막 미션도 소련군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크렘린으로 쳐들어간다는 이제 결말입니다. 그러니 소련 혹은 러시아 내에서 이제 반란과 내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미 서방의 오래된 꿈이자 소망이었어요. 오래된 생각이야. 바그너 그룹의 모스크바 진격은 서방 측에 잠시나마 꿈과 희망을 준 이벤트였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 붉은 폭풍보다는 데프콘 한중전쟁 소설에 나오는 모습과 더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소설입니다. 그 김경진 작가의 유명한 전쟁 소설 시리즈인 데프콘, 그 중에서 한중전쟁에 보면은 이게 한중, 한일, 한미 이렇게 세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한중전쟁에 보면은 중국이 자신들의 병력 이동과 전쟁 준비를 감추고 한국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베이징 상공에 전투기를 띄워서 공중전을 가장하고, 베이징 시내와 그리고 국가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 스커드 미사일을 투하해가지고 빵빵 터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짜 시체와 도시 세트장, 파손된 그 기갑 장비들 모형까지 만들어가지고 반란군과 진압군의 시가전을 가장하는 등 제대로 내전이 벌어진 상황을 연출한 장면이 나와요. 자기 나라 수도에 막 미사일 때려박으면서. 그러니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속이자는 생각에 바그너 그룹의 주둔지에 불을 질러 공격받은 것처럼 꾸미고, 교전 상황도 연출하고, 헬리콥터 몇 대를 희생시키고, 전사자도 나오게 해서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 겁니다. 1차로는 러시아 전체를, 2차로는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예요. 프리고진은 협상이 타결되자 환호를 받으며 벨라루스로 떠났고,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스에 새로 포진해서 이제는 모스크바 전방 200km가 아니라 키예프 전방 100km 지점에 주둔하게 됐으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타반 정도가 아니라 기겁을 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푸틴 입장에서 최고의 개이득은 그동안 군 통수권을 방해하던 국방장관 쇼이구 등에 대해 확고한 우위에 서게 돼서 군권을 장악하며, 동시에 그동안 러시아 내에 잠입해 있던 영미 서방의 앞잡이들과 군 내의 잠재적 반란 분자들을 색출해내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 좋다고 들떠서 국경을 열어주고, 도시 문을 열어주고, 도로를 열어주고, 모스크바를 같이 치러 가겠다고 가담하기까지 했던 자들은 모조리 도마 위에 오른 생선 신세죠.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걸 보고 좋아서 들썩들썩 했던 인간들 딱 걸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 내에 있던 영미 서방의 특무 내선들과 첩자들도 상당 부분 드러났을 걸로 보여요. 게다가 설령 푸틴의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다고 한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쿠데타나 반란에도 참여하고 가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쿠데타가 이 프리고진 같은 자가 저지르는 한바탕의 연극이라면 그야말로 새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갈아버리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싹을 뽑아버리는 이런 일타쌍피의 작전은 러시아 역사에 이미 한 차례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21년 적백 내전 직후에 소련이 겪었던 트러스트 작전입니다. 왜 전편하고 이번 편 제목이 작전명 트러스트냐 궁금해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내전이 끝나가지고 이제 소련이 건국됐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이제 러시아 국내에는 반체제 인사들이 있었고 밖에는 해외 망명 인사들도 상당수 있어요. 무력 침공이 가능한 국내외 반소 인력이 무려 40만 명에 달한다고 집계될 만큼 소련 체제는 꽤 불안정했습니다. 자신들을 트러스트라 칭하던 소련 내 반체제 조직의 중심은 중앙 러시아 군주제 연합이라는 단체였는데 현 KGB의 전신인 체카의 수장 펠릭스 제르진스키는 오랫동안 이제 그 트러스트를 추적하고 있다가 그 지도급 인물 중 하나였던 알렉산드르 야쿠셰프라는 사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설득과 세뇌를 통해 야쿠셰프를 이중첩자로 만든 뒤 돌려보냈는데 이 설득한 내용도 기가 막혀요. 소련을 좀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당신들 트러스트 같은 비판적 야당이 꼭 필요하다. 1등만 있으면 썩으니까 네가 2등이 돼가 1등을 정신 차리게 좀 해라. 그 말이잖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반체제 활동에 애써달라. 그리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망명인사들한테도 러시아 내에 이런 트러스트라는 반체제 단체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별 미친 개소리 같지만은 이 말에 넘어간 야쿠셰프는 조직으로 복귀해가지고 활동을 계속하면 물론 해외 망명인사들까지 교류하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 내 반체제 조직인 트러스트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시점에서 진짜 반체제 지하 조직원들은 전부 이 체카에 체포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체카 요원들이 위장 침투해 있었고요. 야쿠셰프는 한편의 연극에 놀아나는 거였습니다. 이 망명인사들의 러시아 여행을 주선하고 국경 거점 일부를 장악해서 출입국 루트까지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방 정보 요원들이 소련 내로 침투를 원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홍보했고, 이에 많은 망명인사들과 서방 정보 요원들이 소련 내로 들어왔어요. 트러스트의 이제 지도자들과 만나고 지하교회 예배까지 참석하는 등 소련을 무너뜨리려는 이들이 충분히 흥분하고도 남을 모습들이 펼쳐졌지만 모든 것이 이 체카 비밀경찰 정보요원들이 벌이는 쇼였습니다. 지하교회 성직자와 성도들까지 요원들이 위장한 가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련 내로 파견된 서방 정보요원들도 모조리 속아 넘어갔어요. 정보기관들은 유럽 정보기관들은 트러스트의 자금 지원은 물론 협조 차원에서 자신들이 관리 중인 해외 망명인사, 소련 내 반체제 인사들의 정보까지 모두 공유해버렸습니다. 이후 트러스트는 해외 망명인사들을 이간질하고 경쟁시키고, 왜? 정보를 다 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투도록 이제 와해 공작을 하는 한편 중요한 지도급 인사들은 트러스트의 운영을 맡아주세요 라고 소련으로 불러들인 후 체포합니다. 잡아들여요. 그리고 외국 정보요원들도 마찬가지로 침투를 돕는 척하며 체포했는데 그 중에는 007 제임스 본드의 실제 모델인 영국 MI6 요원 시드니 라일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경 수비대에 발각되어 사살된 걸로 발표됐지만 사실은 모조리 체카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아는 정보를 전부 자백한 뒤 처형된 거였어요. 이렇게 외국 정보 요원들은 박살이 나고 망명인사들은 서로 다투고 국내 러시아 내의 반체제 조직은 진작 쓸려나간 상황에서 폴란드군 정보부에 의해 1926년에 트러스트의 정체가 발각됐습니다. 이게 발각된 방법은 소련군 동원 계획 비문을 트러스트에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요청한 뒤에 그 비문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리 확보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트러스트가 전달해준 비문과 대조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검증한 거예요. 당연히 저쪽이 완전 쌍판 거짓말이었던 거죠. 결국 지금까지 트러스트가 제공한 정보는 전부 가짜였고, 폴란드 정보부가 트러스트의 실체를 알리고 접촉 중단을 전달함과 동시에 망명 인사들과 트러스트 사이에 그 연락을 맡은 요원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있었다는 흔적도 싹 다 지워졌습니다. 체카에서 이제 작전을 종료하고 이제 다 정리한 거예요. 불러들인 거예요. 이 트러스트 작전으로 인해 반소련 망명 인사들과 그리고 러시아 내 반체제 인사들,
서방 정보기관들은 전부 멘붕이 된, 소련을 무너뜨리겠다는 그 지난 5년여 동안의 꿈과 노력이 전부 허상에 불과했던, 농락당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소련의 첩자인지 가짜 반체제 인사인지 모르게 돼가지고 더 이상 소련에 대항한 어떤 공작을 할 수가 없게 된 거라고요. 이걸 우리나라에 비교해보자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알고 봤더니만 일본 헌병 특무의 위장 조직이었어. 이승만 대통령, 김구 주석, 심지어 김자진 장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일본 첩보기관 고등계 형사 요원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낚으려고 한판에 연극한 것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멘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련은 1991년에 스스로 무너지는 날까지 반체제 조직과 해외 정보기관에 그 어떤 공작도 당하지 않았어요. 정보기관들은 소련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는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펠릭스 제르진스키인데, 이 작전을 지휘했던 제르진스키는 작전이 끝나기 전에 이제 병으로 죽었고,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 트러스트 작전을 진행한 체카 요원들은 스탈린 때의 대숙청에 걸려서 전부 제거됐습니다. 와우. 그리고 야쿠셰프는 1936년에 트로츠키 파벌로 몰려서 처형됐습니다. 어째 저 동네는 항상 결말이 이래. 아군 진영 내에 가상의 적군 조직을 만들어 잠재적 반대파와 적들을 유인해서 제거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적진을 교란시키고 무력화했던 트러스트 작전은 KGB의 전신인 체카의 작품이었고, 첩보 전략 중 기만 전술의 최고 걸작이었어. 전설의 레전드였습니다. 그 KGB 출신이었던 푸틴 역시 대선배들의 그 작전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어쨌든 신생 소련은 그 후 확고하게 러시아를 장악하고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본 러시아 역시 바그너 그룹의 모스크바 진격이라는 제2의 트러스트 작전을 통해서 모든 위협 요소들을 선제거한 후 곡과 마곡의 제국으로 변신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모든 권력을 쥐고 1인 체제를 구축하여 제국으로 변신한 그 러시아의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우리는 수천 년 전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마곡의 왕,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우리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